법정에서 이겼을 때 그 짜릿함,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 판결문이 그냥 종이 한 장으로 끝나버린다면 어떨까요? 사실 진짜 싸움은요, 받아야 할 돈을 실제로 받아내는 그 과정, 바로 민사 집행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오늘은 승소 판결에 진짜 힘을 불어넣어주는 한국의 민사집행법에 대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입니다. 진짜 답답하고 속 터지는 상황이죠? 법적으로는 분명히 내가 이겼는데 상대방은 꿈쩍도 안 할 때, 과연 법은 우리 손에 어떤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걸까요? 자, 그럼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뭘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려면 일단 그 재산이 어디에 또 뭐가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하잖아요. 법은 바로 이 중요한 첫 단추를 꿰기 위한 절차를 딱 마련해 뒀습니다. 그게 바로 재산 명시라는 제도입니다. 이건 그냥 재산 좀 알려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법원이 내리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채무자는 법정에 직접 나와서 이 재산 목록은 전부 사실입니다 라고 선서까지 해야 해요. 그만큼 무게감이 전혀 다른 아주 엄격한 절차인 거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죠.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경우 말이에요. 과연 법은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이 명령을 무시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좀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채무자를 최대 20일 동안 감치, 그러니까 유치장에 가둘 수가 있어요. 근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바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건데요. 여기에 한번 이름이 올라가면 그 기록이 모든 은행과 금융기관에 쫙 공유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용카드, 대출,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막히는 거예요. 심지어 누구나 법원에서 이 명부를 떼어볼 수 있어서 말 그대로 이 사람은 비단 갚는 사람이라는 공개적인 딱지가 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판결문에 진짜 이빨을 달아주는 과정, 바로 압류, 즉 강제 집행에 들어가는 거죠. 강제 집행이라는 건요, 말 그대로 법원의 힘을 빌려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겁니다. 집을 경매에 넘기든 월급의 일부를 가져오든 그 돈으로 내가 받아야 할 빚을 받아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멈춰있던 판결문이 비로소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강제 집행의 방법은 아주 다양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은행 예금을 꽁꽁 묶어버릴 수도 있고, 살고 있는 집이나 땅을 경매에 넘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회사에서 나오는 월급의 일부를 바로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의 어떤 재산을 공략할지는 상황에 맞게 채권자가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법이 채권자의 권리만 보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요, 채무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도 아주 꼼꼼하게 마련해뒀죠. 그게 바로 압류 금지 제도입니다. 이 숫자, 150만 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법은 채무자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지 않아요. 은행 계좌에 돈이 얼마가 있든 그중에 150만 원까지는 생존 자금으로 보고 절대 압류할 수 없게 막아줍니다. 매달 받는 월급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빚이 많아도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마련한 일종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이 압류금지 제도의 바탕에는 생계 유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아주 중요한 철학이 깔려 있는 거예요. 물론 빚을 갚는 건 중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우리 사회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 목록을 보면 법의 따뜻한 면을 느낄 수 있어요. 단순히 돈뿐만 아니라 생활에 꼭 필요한 옷이나 가구, 또 자기 직업에 꼭 필요한 도구 같은 건 압류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위패나 족보, 가족사진과 일기장처럼 돈으로 바꿀 수도 없는 개인의 추억과 존엄성이 담긴 물건들까지도 법이 든든하게 지켜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이런 법적 절차들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할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명확하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법원은 크게 지방법원이 있고 그 아래에 시, 군 법원이 있어요. 문제는 이 둘이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다르다는 겁니다. 엉뚱한 법원에 서류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노력 전부 낭비하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 표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번 보세요. 2천만 원 이하의 소액, 가압류, 그러니까 상대방 재산을 일단 못 움직이게 묶어두는 건 시, 군법원에서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 실제로 돈을 가져오는 본집행이나 부동산 경매 같은 건 시, 군법원에서는 아예 할 수가 없고 오직 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합니다. 바로 이게 핵심적인 차이예요. 오늘 내용 중에서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많은 분들이 가압류를 했던 시군법원에 그대로 본압류를 신청했다가 서류가 반려되는 실수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 것과 실제로 가져오는 것은 관할 법원이 다르다는 점. 이게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실용적인 팁입니다. 오늘 우리는 민사집행법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창과 또 튼튼한 방패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돈 받을 권리를 강력하게 지켜주려는 창, 그리고 최소한의 생존과 존엄성을 지켜주려는 방패. 이 둘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점을 찾아가려는 법의 고민이 좀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법을 통해 더 나은 답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